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그래도 점유 파트 중에서 출제 비중이 그래도 가장 있는 파트니까 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선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의 유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복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점유자와 이 회복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1조 이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유 파트에 나온 거죠. 이 점유 파트에 나오는 201조 이하는 이 관련된 내용은 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봅시다. 예, 두 가지 유형입니다. 1번, 2번이라고 해봅시다. 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 그러니까 어떤 을이 점유할 만한 그런 본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본권.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본권이 있어요. 이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할 만한 그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다. 그런 경우에 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라고 볼까? 임대차? 네, 임대차라고 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렇게 갑은 이제 회복을 하고 을은 점유를 반환을 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근데 이때는 우리 지금 점유 파트에 있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 계약에 나온 우리가 이제 계약 관련돼 가지고 임대차도 지금 임대차를 예를 들어 보잖아요. 임대차도 우리 지금 계약법 관련 조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이 자기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 파트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즉 계약 같은 게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면 되니까 이때는 점유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번은 적용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약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어떤 경우에 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이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 갑이 회복을 받아야겠죠. 그죠? 갑이 이제 소유자였다고 봅시다. 그럼 회복을 받아야겠잖아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 법률 행위, 즉 이것도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 위에는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점유자와 회복자에게 우리 점유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들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상황.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해제는 또 우리 점유 파트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제는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해제는 이 무효 취소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무효 취소와 차이점이 갑과 을이 이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채무불이행을 해가지고 해제권 행사 사유가 나오고 해제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제는 계약을 깨트리는 거죠. 해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548
8조인가요? 548조.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별도로 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 해제도 보면 계약이 깨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을 하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서 해제를 따로 마련해 둔 거예요. 특별 규정. 그러니까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지만 이 해제만큼은 이 부당이득 파트로 가는 거 아니고 이 해제에서 해결하라고 548조 이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특별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특별 규정. 그래서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것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제는. 이 부당이득 얘기를 할 때 해제의 경우도 부당이득적 성격을 가지게 돼서 양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548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지는 관계죠? 깨진 관계. 무효, 취소, 해제. 이 관계인데 이 해제는 별도 규정으로 가고,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이 성격은 뭐라고 그랬죠? 부당이득입니다. 깨졌어요. 이 관계가 깨졌으면 받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는데 해제는 별도의 규정. 그런데 무효, 취소도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효과를 받잖아요. 근데 부당이득은 이 7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배우고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뭘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자가 뭐 물건 등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점유를 했는데 이 무효, 취소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돌려줘야 하는 상황. 그것도 부당이득인데 이 물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201조 이하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당이득이에요. 그죠? 부당이득입니다. 무효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의 효과가 생기는데 물건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돌려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당이득이 생겼는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201조 이하, 즉 점유 파트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물건이 아니고 만약에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고 매도인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뭐 무효 취소가 됐다고 해봅시다. 무효 취소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현재 갖고 있죠. 그죠?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깨졌으니까 돌려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우리 점유 파트에서 배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문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값도 돈을 받았죠.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는데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그것도 부당이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금전을 돌려주는 관계죠. 그때는 그냥 부당이득 규정 741조 그 이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반환할 때 그리고 물건을 반환할 때가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계약인데 기간이 만료했구나 이런 데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 계약 관련된 규정들을 적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이럴 때 적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딱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의 성격을. 그죠?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물일 때는 원물에 관한 부당이득은 201조가. 그리고 부당이득의 일반 규정인 741조는 이런 금전일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봅시다.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 유형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봅시다.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 언제죠?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 계약 등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점유자가, 그죠? 임차인, 예를 들었습니다. 임차인, 이 임차인이 그 계약이나 법률관계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만료됐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그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적용되므로 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201조 이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번 봅시다.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점유자가 회복할 권리를 가진 자, 주로 소유자, 청구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다거나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거나 그냥 아니면 물건의 점유 중 법률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크게 반환하여는 그 유형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점유할 권한 없이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제외돼. 왜 제외된다고 그랬죠? 별도의 규정을 받습니다. 548조에. 그래서 이 20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나 원물 반환의 경우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 부당이득 성격을 갖는데 그 규정인 물건에 대한 반환이니까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 이 201조 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그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봅시다. 548조 예를 들어 놨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뭐 매수인인데 지금 이런 관계에서 적용된다고 했죠? 깨졌어요.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무효 또는 취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이 매수인이 점유 중에 과실을 취득했대요. 과실. 이것은 우리가 그 한마디로 만약에 토지면 그 토지로부터 이 매수인이 이득을 얻었다. 이 토지에 있는 수목에 있는 이 나무에 뭐 사과가 열렸어요. 그것을 을이 이 무효 취소될지 모르고 다 과실을 수확한 거예요. 수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과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소리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 과실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부당이득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201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했죠. 특별 규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점유 중에 과실을 취득했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사과를 취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를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것을 반환할 상황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민법 규정에서는 선이면, 즉 이 을이 선이에요. 선이가 뭐죠? 선이가 뭐죠? 이때 선이
본권이 없는데, 선의는 본권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이 없는데, 즉 이 사람이 과실을 취득할 만한 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본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있다고,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과실 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 네가 매매를 했고, 그래, 네가 네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열매를 얻었구나. 그러면 네가 그냥 그 사과를 가져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관련 규정이 적용됐으면, 741조 이하 규정이 적용됐으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부당이득의 특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이 을이 악이었대요. 보니까 매매가 100% 깨지네 하면서 매수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악이거나 또는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기본적으로 보시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봅시다. 과실 취득권이 있는 본권,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다 과실 취득권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뭐 임차권도 비슷한 거죠. 즉 무슨 얘기죠? 사용 수익 권리가 있는 권리들이죠. 그래서 수익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익,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권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없음에도 과실 취득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판례를 볼까요? 제 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즉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즉 선의 점유자를 말하는데, 판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 같이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이라서 이렇게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을 적용했으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과실을 취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취득하도록 했으니 조금 더 엄격하게 이걸 봐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써놨어요. 판례는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일반적으로 선의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1번으로. 그죠? 근데 플러스 이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취득권이 없는 본권에게 점유를 한 경우에는 선의이더라도 과실 취득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지금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면서 그 본권이 과실을 취득할 만한 그런 권리여야 돼요. 아닌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것은 다, 뭐 소유권 이런 것은 다 이 과실을 취득할 만한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유치권 볼까요? 유치권 행사 중에 어떤 과실을 수출했어요. 근데 이 유치권은 과실을 취득할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과실을 취득할 만한 그 내용이 없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담보를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물건이 나왔으면, 어떤 그 과실이 나왔으면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할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령 자기가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즉 선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효과 볼까요? 효과. 이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용이익도 포함된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얘기인데,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방금 사과예요, 사과. 과수 이런 거예요. 근데 법정과실은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임차권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만약에 내가 임차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딴 사람한테 약간 빌려줘서 이 차임을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과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넓게 보는 거죠, 과실을. 물론 현실적으로 얻은 사용이익, 그 뭐 토지를 사용해서 얻은 뭐 사용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과실을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관련 문제가 나와요. 선의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이때는 과실이 열매가 아니라 잘못이 있답니다. 잘못. 과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과실이 있어요. 선의 점유자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봅시다.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매수인이면 위조를 했다고 봅시다. 등기 위조를 했어요. 여기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이 사람이죠. 위조를 통해서 이렇게 권리가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동산인데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이 공신의 원칙이 우리 민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인데 이 병이 이 매매에 대해서 선이에요. 즉 자기가 정당하게 매수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부를 조사를 안 했어요. 등기부를 조사를 했으면 무과실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잘만 봤었으면 이 의뢰 등기가 위조 등기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이 있는 상태예요. 선이면서 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토지로부터 사과를 수확을 했어요.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회복자가 되죠. 이 사람이 회복을 하는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용되는 게 지금 어떤 계약 같은 게 유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201조 이하가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요. 과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사과는 수취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아시겠나요? 이런 관계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선의 점유자니까 농작물도 과실로 볼 수 있으니까 취득했어요.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권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는 거죠. 현재 과실, 잘못이 있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법 행위를 긍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그거예요. 뭐 이 판례 자체를 어떤 사실관계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해지 책임을 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써놨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쌍무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이익 반환 여부. 쌍무계약이 뭐죠? 쌍무계약? 쌍무계약 지금 밑에 나왔는데 이건 이제 채권편에서 나와요. 쌍무계약이라는 게. 쌍무계약하면 어떤 느낌이죠? 쌍무? 서로 의무가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둘 다 의무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를 들은 건 다 쌍무계약이에요. 매매를 했다.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으면 이 사람도 이 갑한테 의무를 지고 이 사람도 을한테 의무를 집니다. 그죠? 이 사람은 대금집 의무를 지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계약으로부터 의무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대 그 방향을 달리해서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물론 뭐 증여 이런 것은 증여는 쌍무계약 아니죠. 한쪽만 의무를 지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 아시겠죠?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지금 쌍무계약 설명해 드렸어요.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이렇게 매매를 들어봅시다. 매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요. 매도인입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이렇게 깨졌어요. 무효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영역이죠. 그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이 을이 과실을 취득했어요. 과실을 취득했습니다. 사과를 취득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다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행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을한테 돈을 받은 상황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억이 12월 달에 같은 1억이 아니죠. 돈이라는 것은 받는 순간 이것도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이자가. 그죠? 이 이자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과실이랑 비슷하죠? 과실이랑 비슷합니다. 과실. 사과랑 비슷한 거예요. 땅으로부터 이 사과를 얻은 것처럼 돈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자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사과를 취득을 했으면 과연 이 갑이 이 이자, 돈으로 발생한 이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201조는 지금 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돈 관련돼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건 파트에서. 그래서 한마디도 얘기가 없는데 이게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서 공평의 원칙상 이 이자도 이 갑이 을한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 전에 현실적인 급부 이행이 됐죠. 지금 토지와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의 매수인은 제201조에 의해서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즉 사과를 취득합니다. 한편 선의의 매도인은, 그죠? 그 사람도 선의해야 돼요. 선의의 매도인은 돈을 받았는데 그 사용이익, 즉 받은 금전의 법정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뭐라고요? 형평의 원칙상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공평의 원칙상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봤고요.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선의 점유자가 아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환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1조 2항에서는 이제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에 수취를 했으면 반환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 반환을 해야겠지만 그걸 다 소비를 했어요. 소비를 하였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즉 대가 또는 반환이죠. 악의의 점유자는 반환 또는 대가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2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즉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음비에 의한 점유자,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점유죠.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볼까요? 악의,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점유를 한 자죠. 본권이 없다는 걸 알고서. 점유한 자는 그리고 또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냥 법조문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소재기 시부터는 악의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전 시간에 설명했죠? 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소에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즉 본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점유자한테. 그래서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그 점유자가 패소를 한 거예요. 본권에서 패소를 한 거예요. 점유자가. 그런 경우에는 패소를 한 경우에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고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되니까 그 전에 설령 자기가 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의 과실. 소재기 이후에도 어떤 사과를 계속 땄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반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악의 수익자는 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죠. 그죠? 지금 악의에 또는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반환 또는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 이것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조에서. 근데 어느 정도 줘야지? 얼만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반환만 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네, 이건 기출된 내용이에요.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748조 제2항에 따라, 이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2항에 따라 정해야 하시는 결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며 위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748조 써놨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201조에서는 그냥 반환을 하라고만 했지 얼만큼 반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반환할게. 근데 얼만큼 반환해야지? 그 점유자, 그러니까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조금만 주려고 할 테고 그리고 회복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1조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이 201조가 뭐의 특별주 규정이라고 했죠? 예,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입니다. 부당이득. 그래서 이 201조의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은 이 201조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쪽으로 가서 규정이 있으면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죠. 현재 748조 2항에서 이렇게 악의의 수익자, 악의 수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반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받은 이익에 우선 이자를 붙이고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또 이를 배상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손해를 다 주라 이들죠. 그러니까 악의 또는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가 반환할 때는 손해에 있는 전부를 다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판례가 이렇게 748조 2항을 적용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딱 하나 지나간 거예요. 하나가 끝났습니다. 많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선의점유의 과실취득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과실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실 취득 어떻게 하죠? 선이 악이 이렇게 나누죠. 악이 플러스 폭력, 음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선 과실 취득권이 선의 점유자는 있다, 없다. 그죠?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있고 악의 점유자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악의 점유자가 반환 범위는 별도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즉 748조 2항을 적용해서 전 손해를 다 줘야 한다 이 소리죠. 있는 대로 손해가 있으면 다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그 내용이에요. 지금 뭐 단순하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된 그 상황을 예를 들고 있죠. 이런 경우에 지금 첫 번째 배운 것은 과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유자가 점유 중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대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멸실 훼손됐어요. 근데 돌려줘야 하는 관계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겠죠? 받았으니까, 목적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점유 중에 멸실 훼손을 했답니다. 아시겠나요? 멸실됐다거나 훼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선 이 악의부터 봅시다. 악의. 이 사람이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가 무효가 돼서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악의잖아요, 악의. 이 사람이 보호 필요성이 있나요? 보호 필요성 없죠? 그죠? 그래서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매수인인데 선이었어요, 선이.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점유 중에 멸실 훼손됐답니다. 손해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보호 필요성이 좀 있나요?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물건인데 자기 물건을 자기가 훼손시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잖아요. 자유. 그죠? 자기 물건을 훼손시키는 건 자유죠. 그리고 멸실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선의는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는 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경우에는 선이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이 이만큼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존 한도에서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적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이 두 번째가 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죠. 타주점이라 이 소리입니다. 임차인이 선이에요, 선이. 즉 선이라는 건 뭐죠? 임차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임차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멸실 훼손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점유중 멸실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선이지만 소유의 의사는 없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선이니까 다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죠. 이건 왜냐면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멸실 훼손했으면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배상을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남의 물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이지만 소유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손해 전부입니다. 이거 어떻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 이 상황을. 이 내용을 다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나눠지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악이면 을이 이 악이면 뭐 소유의 의사가 있든 소유의 의사가 없든 무조건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 전부고, 선이면 보호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상황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네. 응?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점유 중에 목적물이 멸실로 훼손된 거네. 이 경우에는 현존 한도에서, 그죠? 하지만 선이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즉 임차인이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로 훼손되면 임대인한테 다 배상을 해줘야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때도 손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딱 나눠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내용. 봅시다, 책으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202조. 무조건 이 지금 201조 이하 규정은 조문은 무조건 중요해요.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202조 봅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이 악입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죠? 악의와 선의를 나눴어요.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게 딱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딱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세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한 대로 그대로 오니까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중에서 두 개 배웠습니다. 두 개. 뭐 배웠죠, 방금? 두 개 배웠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배웠는데 첫 번째 뭘 배웠죠? 과실이 나왔을 때 과실을 누가 수취권이 있느냐, 즉 점유자가 수취할 그 권한이 있느냐, 이거 배웠죠. 과실 수취권에 대해서 배웠죠. 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뭘 배웠죠, 방금?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지는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점이면 현존한도,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점유 중에 자기 점유 중에 비용을 쓴 거예요. 그 물건에 비용을 썼는데, 이 경우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이 비용 쓴 걸, 점유자가 비용 쓴 걸 갚아줘야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점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표를 보면서 봅시다. 보면 우선 비용이라는 게 뭐죠? 비용? 물건에 대한 비용. 그냥 비용이죠, 비용. 그 물건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필요비와 유익비.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우리 민법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면 필요비, 말 그대로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 물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현재 상태, 즉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 필요비는 또 통상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가 있어요. 통상 필요비는 그 물건이 만약에 약간 부서졌어요. 그러면 수선을 해야죠. 그건 통상적인 어떤
그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 필요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 필요비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비용이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필요 비용. 예를 들어서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홍수가 통상적인 거 아니죠. 홍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비죠. 물건의 보존 관리를 위한 비용, 필요비인데 그 중에서 통상 필요비다, 특별 필요비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필요비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통상 필요비, 특별한 상황에 나오는 필요비는 특별 필요비, 홍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익비는 뭘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득이 있다, 이 소리죠. 이득이 있다. 그래서 물건을 보존 관리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건을 좀 더 쓰임새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가치를 증가시킨다거나. 그래서 물건의 개량 또는 가치 증가 이런 경우가 유익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건물이. 그럼 불편하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순간 그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물건의 개량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이게 뭐 어떤 보존 관리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엘리베이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가치가 증가되고 조금 더 편리함이 증대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유익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필요비, 유익비, 그리고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나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또 나중에 우리 계속 배우는 임대차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많이들 쓰는 용어일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 이런 용어들은요. 그러니까 꼭 아시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배우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 을이 상황은 똑같아요. 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통상 필요비, 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과연 이 비용을 지출한 것을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매매계약이 깨졌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비용이 들어갔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 들어갔으면 남의 물건에 비용을 쓴 거죠. 그러면 무조건 그 소유자라고 하면 되나요? 그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본래 투입을 해야 할 사람이 갚아줘야 합니다. 갚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이 을이 만약에 악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을이 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악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뭐 악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악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깨질 줄 알았어요. 근데 비용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갚아주는 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비용을 갚아줘야 하는데 갑이 안 갚은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뭐냐? 이 을이 선이에요. 선이면 비용을 더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선인데 이 사람이 사과를 취득했어요. 과실을 취득했어요. 선인데 과실을 취득했다. 선이니까 과실을 취득하죠. 이런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을 얻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이득을 얻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필요비 이것은 네가 부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201조 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불가한다. 안 된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이라. 비용을 들였으면 비용을 드렸어요. 을이 비용을 드렸어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것만 알면 쉬워요.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실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선의 점유자가. 그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이제 케이스를 쭉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케이스가 나왔죠? 이게 중요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갑은 A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착각하고 점유하고 있다. 자기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선이겠죠, 선이. 그죠? 근데 갑은 A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대요. 사과를 땄겠네요, 그러면. 그죠?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 간이 울타리를 설치한다. 비용 발생했습니다. 간이 울타리 비용. 한편 갑은 점유 중 여러 번 수해가나 이를 복구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결국 배수시설을 설치했다. 복구비용 뭐죠? 필요비인데 무슨 필요비죠? 특별 필요비입니다. 특별 필요비. 그러면 간이 울타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건 아니죠. 간이 울타리. 이것은 통상 필요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갑은 점유준 이거 했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결국 배수시설을 설치했대요. 배수시설은 복구하는 데 쓰는 비용은 아니죠. 뭔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를 시키는 거죠. 그죠? 개량하거나 또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시설 설치, 이거 뭘까요? 이런 게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즉 갑이 이런 비용들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통상 필요비 하나 지출하고 특별 필요도 하나 지출하고 유익비도 지출했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A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 A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알게 되자. 그죠? A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갑은 자신이 지출한 울타리 설치 비용과 수해복구 비용, 배수시설 설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뭐죠? 답은 쉽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사과를 땄다, 과실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만 청구를 못하나요? 어떤 것만? 통상 필요비죠. 간이 울타리 설치 비용은 청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죠, 문제는. 그리고 만일 갑이 을의 토지임을 알면서 점유하도록 비용 청구 가능한가? 뭐죠? 알면서. 악이죠. 악의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죠. 악의인 경우에는 청구 가능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설령 사과를 땄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를 반환해줘야 돼요. 다. 그죠? 과실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땄으면 사과는 사과대로 다 갖다 주고, 하지만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악의 점유자는 다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을.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관련된 내용은 밑에 바로 써놨고요. 한번 계속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203조. 무조건 조문은 중요해요.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이 나왔네. 보존 무슨 비죠? 필요비입니다. 지금 필요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과실을 취득하죠? 선의 점유자면 과실을 취득하죠. 그죠?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항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죠. 이건 유익비. 유익비에 관하여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근데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한상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유익비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 물건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가액의 증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유익비는 이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 즉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익비는 필요비에 비해서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네, 금액이 큽니다. 뭐 이게 100% 무조건 유익비가 크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유익비는 금액이 큰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출금액이 즉 점유자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한 뭐 2천만 원 들었다고 봅시다. 2천만 원 들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딱 설치를 하니까 그 건물의 가치가 한 뭐 갑자기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좋은 일 한 거죠, 그죠? 점유자가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선택에 쫓아?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소유자겠죠. 소유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은 2천만 원인데 증가액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유자는 뭘 선택을 하겠죠? 예, 이걸 선택하겠죠. 아, 내가 2천만 원 줄게. 아주 기분 좋게 주겠죠, 돈을. 그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합니다. 이걸 가끔씩 보면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해가지고 그렇게 꼬아서 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쫓습니다. 무조건 회복자의 선택에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옵션을 두는 거예요. 사망.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 이것도 회복자의 청구죠?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지금 회복자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데 갑자기 이 2천만 원도 기분 좋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상환기간. 그래 보면 그래 네가 지금 돈이 참 없구나. 근데 2천만 원이 갚아주려면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어디 뭐 돈 끌어쓰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 뭐 이래서 그 인정이 된다면 그래 지금 당장 주지 말고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뭐 조금 이따 갚으라든지 아니면 뭐 매달 얼마씩 갚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답니다. 회복자가 청구를 하겠죠. 내 상황이 이래 이렇게 청구를 하겠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3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 중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이것도 반환할 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악이 불문한다는 거.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과실취득 시 청구, 통상의 필요는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 필요는 청구 가능하다. 아시겠죠? 유익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액의 증가 현존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점유물 반환 시에 회복자에 대하여 어떤 금액,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본 내용이죠. 더 가볼까요?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 필요비, 유익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비슷한 듯 좀 다르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가 있죠? 선이든 악이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꼭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필요비는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익비는 뭐죠?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유익비만 이런 제도를 줬죠.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대. 그렇죠? 금액이 크니까 유익비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리고 사망 볼까요? 3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죠?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지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잘 정리를 해놨죠?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중요해서 이제 계속 나오네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 방법. 볼까요? 상대방, 점유자가 회복 당시에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이제 점유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줘야겠죠? 그게 회복자예요, 회복자. 현재 회복자. 현재 회복을 하는 사람한테 관련된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그래서 점유자가 회복 당시의 소유자여야지 비용 지출을 만약에 이 점유자가 비용 지출 당시라면 비용 지출 당시에 소유자가 별도로 있어요. 회복자는 이게 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소리죠. 이런 경우에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회복 당시에 소유자입니다.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출 당시 소유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판례 봅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죠?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가 권리가 있으면 201조 이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계약 관련 조문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이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즉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관계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이었든지 관계없이 회복 당시죠. 회복 당시 소유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이 있었어요. 적법한 점유관계가 있었어요. 이때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번 시간 제일 처음에 설명한 거죠. 그죠? 적용 영역. 그죠? 적용 영역 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이렇게 계약 관계 등이 없는 경우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거나 해제는 또 아니죠. 무효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전혀 점유할 권한 없이 점유가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지 이렇게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 관련 법조항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 시기 볼까요? 행사 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때 행사 가능하죠. 그죠? 비용을 지출했어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즉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청구를 받은 때 가능한 겁니다. 계약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약 관계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비 같은 거 지출하면 바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무효 취소된다거나 이럴 때 회복, 즉 청구를 그 회복자가 이제 네 점유 아니 더 이상 너 점유하면 안 되니까 점유 돌려줘 했을 때 생기는 문제니까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임대차, 우리 이제 임대차도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반환 청구받은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는 그 전에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죠.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는 반환을 할 때, 즉 청구를 받은 때 행사 가능합니다. 유치권 발생 여부 볼까요? 이거 이제 봅시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뭐죠? 유치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유치권 우리 시험 범위죠. 공사 생각하면 되죠. 공사. 그래서 갑이 을한테 건물을 신축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수급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 갑이 돈을 안 주니까,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언제나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건물과 이 목적물과 이 공사 대금, 채권, 이 사람이 받을 채권 간에 그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관련성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관련성.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건물을 맡겨가지고 건물 대금 채권은 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유자가 점유 중에 뭘 점유하고 있죠?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물건을 점유 중에 여기다가 비용을 들인 거죠? 이게 관련성이 당연히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금액이 좀 크네? 이러면서 상환 기간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허락. 상환 기간을 그래. 지금 당장 못 갚겠구나. 그런 경우에 유치권 행사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죠? 관련성은 있지만 현재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해야겠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안 줄 때 생기는 권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대요. 그러면 이행기가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 유치권 행사할래. 나 비용 상환 청구권, 내가 점유 중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돈을 못 받으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기가 어떻게 보면 미뤄지는 거죠. 이행기가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 즉 관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유의권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하면 변제기가 도래 안 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점유 파트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